YTN 노조가요, 2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취임한 최남수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아니, 지난 정권 때 해임됐던 기자들이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복직했다, 이런 뉴스 봤는데 왜 다시 파업인가? 해결 다 된 거 아닌가? 예. 근데 노조 주장의 핵심을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새로운 사장이 적폐청산을 약속을 해놓고 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합의를 파기했다.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런 얘기죠. 이런 갈등의 와중에 지난 금요일에는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사장 측에서는 집단 린치를 당했다, 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 노조는 그런 적 없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듣고 여러분 상황 파악을 좀 해보시죠. 먼저 YTN의 최남수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언론노조 YTN 지부 박진수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노사 양측이 함께 출연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어서요. 뭐 저희가 사안을 좀 명확히 하고자 두 분을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여러분 양쪽이 워낙 감정이 지금 격한 상태여서 제가 동시 토론보다도 양측의 입장을 약 5분씩 교차로 듣는 방식,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장의 퇴진 요구하고 계시는 박진수 노조위원장님. 네네. 예. 파업이 오늘로 5일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YTN 방송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지금 나오는 방송은 현재 대부분 비조합원이나 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부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조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지금 파업 이후에 생방송 필수 인력 조합원을 제외하고요. 예. 80% 이상이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가 구성원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80%면은 사실은 파업을 여러 번 했었는데 YTN이 이번이 가장 높은 건가요? 파업 참여율, 지지율? 이게 지금 파업 투표 가결률보다 지금 참여율이 높은 거거든요. 어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파업 가결률은 79.56%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율은 80%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구성원들이 최남수 씨의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조에서는 왜 최남수 새 사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노사 간의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어떤 합의입니까? 저희는 내정 과정에서부터 최남수 씨 내정을 반대했었습니다. 예. 산적한 과거 일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부적격자인 최남수 사장의 추수총회를 앞두고서 충돌 가능성이 극렬로 치달았고 언론노조가 중재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정에 반대하고 이사회에선 뽑겠다고 하고 직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언론노조 위원장이 와서 우리가 중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들어갔고요. 예. 협상은 크게 적폐청산 그리고 보도 독립과 개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도국 독립을 명문화하고 보도국장에 노정면 부장을 내정키로 합의한 것을 최남수 씨가 어기면서 합의 파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남수 새 사장을 이사회에서 이제 경영 잘한다, 이런 이유로 굳이 사장으로 드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좀 약속해 주면은 그럼 오케이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적폐청산 확실히 할 것. 그다음에 보도국을 독립시켜달라. 그 조건으로 직원들이 지지하는 노종면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시켜달라. 이걸 합의했단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이 요구를 해서 노종면 기자를 임명했다는 것은 좀 맞는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어폐가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이게 아니고 앞서 노사가 합의로 노종면 기자를 보도국장에 내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지난해 11월 30일이었고요. 예. 다만 이제 노 기자가 그 당시에 최남수 당시 내정자의 적격성을 노조가 검증해달라는 조건을 달았었고요. 한 차례 이제 그 이후로 한 차례 협상이 결렬됐지만 결국 중재 협상으로 보도국 독립과 개혁의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 결국 노정면 기자가 조건부 수락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기 때문에 보도국장 내정 자체를 무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날 합의 당시에도 이 부분을 요구하였고 최남수 씨도 그 당시에 최남수 씨 입으로 보도국장은 해직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한다. 그건 미루어 짐작하면 알 것이다. 이런 말과 노조 입장은 전과 같지 않느냐. 그리고 내 모양새가 있으니까 노조가 12월 26일에 제안하면
1월 4일까지 답을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최남수 씨도 노정면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확실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녹취록으로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걸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최남수 사장 측은 이게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쭉 이제 말씀을 나누세요. 쭉 나누다가 이제 세 사람이죠. 최남수 사장, 노조위원장, 그리고 중재자인 언론노조위원장. 자, 이것으로 모든 게 클리어된 겁니다라고 중재자가 말했을 때 최남수 사장이 네라고 답한 적이 있다고 녹취록엔 적혀 있는데 최 사장은 나는 네라고 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하지 않은 말이 거기 적혀 있더라. 이걸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녹취록 어디에도 노종면이라고 세 글자가 적혀 있지는 않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참담하고요.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전후 관계가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직자 중에 한 명, 노조가 같은 입장이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겠다라는 사실을 했고요.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다시피 녹취록은 제작진에게 제가 이미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사실을 위해서. 합의 파기 이후에 그 사실을 얘기한 데 있어서 그 1월 5일 날 합의의 파기에 대한 부분을 선언을 했는데 1월 8일 최남수 씨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확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고 추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이런 말은 뭐 협상장에서 하지도 않았고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합의하는 자리에서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모든 게 클리어된 겁니다라고 중재자가 말했을 때 네라고 답한 게 저도 음성도 듣고 좀 녹취록도 봤거든요. 약간 소음하고 섞여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김한균 위원장과 우리 박 노조위원장이 다 정확하게 들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조작된 거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최남수 씨도 알겠습니다. 자, 5분 동의했습니다. 5분 정도 대화를 나눠봤고요. YTN 최남수 사장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최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뭐 출근 저지를 당하고 있어서 불법적 방식이지요. 그래서 출근 또 못할 것 같고요. 뭐 금요일 날도 4시간 동안 제가 사로잡혀서 또 불법 린치를 당한 상태여서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피하기 위해서 외부 사무실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 사무실로. 우선 노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노종면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지명하는 것 이거를 이미 합의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장 선임에 동의를 한 건데 사장이 되고 나니 지금 말이 바뀌었다. 합의가 파기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박진수 위원장 답을 들었는데 답변 내용 중에서도 조건부 수락이라고 해서 조건이란 말을 달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한균 언론노조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같이 노력해보자는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공개하기 어려운 특정 조건에 대한 합의가 좀 있었고요. 그게 뭔가요? 그거는 지금은 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조건에 대한 충족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노조의 요구에 대한 수락 여부라기보다는 노종면이라는 개인이 평상시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사장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노종면 후보보다는 다른 후보가 좋겠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거고요. 제가 지명을 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을 1월 3일에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따라서 더 좋은 후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사장의 인사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녹취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노종면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노종면 기자를 연상케 하는 듯한 발언들이 거기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노조위원장과 김한균 전국 언론노조위원장은 당연히 합의가 된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다면 사실은 이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으면 문안 합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모든 문안 합의가 끝난 이후에 불쑥 이 문제를 던졌거든요. 문안 합의라 하면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적폐 청산에 관련된 들어가고 부분들? 서로가 서명하는 그런 문안 합의를 했는데요. 이 정도의 중요한 이슈였으면 사실 그때 문제를 던지셨으면 서로가 클리어하게 논의가 됐었을 텐데 갑자기 불쑥 그다음에 배석자를 내보낸 상태에서 논의가 되면서 저는 사실상 뭐 인사민원의 성격의 그런 주장으로 받아들였고 다만 서로가 합의 정신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보다는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서로. 그런데 제가 고민해보고 답은 1월 초에 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까 확정적인 합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보자. 내가 끝까지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게 사장의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복수의 후보를 고민하다가 더 좋은 후보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YTN에서 왜 노종면 부장 아니면 보도국장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더 좋은 후보를 사장이 내정을 하면 왜 이게 파업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런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말씀입니다. 지금 최남수 사장께서 어느 부분인가요? 임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신 부분들이 계세요. 해직자 중 보도국장은 하여간 해직자 중 한 명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사실 미루어 보시면 뭐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하여간 던져주시면 제가 그 다음 주 중 적절한 시기에 봐서 회사에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이미 제가 끝까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되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들리진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만을 녹취를 아마 노조에서 제공한 것 같은데요. 제가 김한균 위원장하고 단둘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제가 그 자리에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노종면 얘기를 하시면 노종면 부장이 한 번 보도국장 지명을 거부를 했고 또 지속적으로 저의 흠집내기 그다음에 인사권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본인이라기보다는 보도국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사장은 형식적으로 결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온 그 후보였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답을 어떻게 바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김한균 위원장도 그렇죠 하고 대답한 녹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김한균 위원장하고 저 사이에서는 고민은 좀 해보되 최종적인 답은 1월 초에 주자. 저는 그런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3자 회담, 녹취록서 3자 회담 말고 그 후에 김한균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2자 회담이 또 있었단 말씀이세요?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문안합의는 배석자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요. 문안합의 끝난 후에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이 문제가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한균 위원장, 또 김한균 위원장, 박진수 위원장 이렇게 2인 회동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3자가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3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녹취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둘이 셋이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노조가 제시하는 부분이 김한균 위원장이 중간에 우리 둘이 나눈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합의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저는 지금 그 둘이 나눈 얘기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거 3자 회담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건데 둘이 얘기한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그 부분 녹취도 저희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사실 오늘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줄 몰라서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셨어요. 좀 아쉽습니다. 근데 김한균 위원장은 그 2자 회담, 양자 회담 자리에서도 보도국장 내정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또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노력하자는 방향에 대해서 이견이 서로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최종적인 답은 오늘 못 드린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지금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 건데 5분이 지나서요. 제가 돌리겠습니다. YTN 노조 박진수 위원장님. 네. 아마 지금 사장님 말씀 5분 동안 쭉 들으시면서 반론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아무리 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노종면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거기가 지금 사장 자리를 결정하는 협상장입니다. 협상장에서 유추할 수 있도록 약속을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최남수 씨가 한 말 중에 김한균 위원장에서 그렇죠 이 말은 아예 없습니다. 그 김한균 위원장한테 확인하는 결과 2자 회담에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고민하세요가 김한균 위원장이 답한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중요한 협상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구두도 합의라고 김한균 위원장이 수차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라고 인정을 하지도 않고 지금 협의라고 하고 합의파기도 아니고 보도국 인사권 주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인사권 주장은 아예 그 협상장에서는 거론조차도 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본인의 말 바꾸기를 위해서 끼워 맞추기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양자 회담 자리에서요. 그 3자 회담 있기 전 양자 회담 자리에서 김한균 위원장은
최남수 사장님이 노종면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얘기 안 한다. 나는 최종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 결정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못 들으셨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최남수 사장이 지금 사장이 그 간부진들한테 이 안을 가져가면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 위원장께서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도와주면 노종면 보도국장이 당연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였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참 복잡한 내용들이네요. 그 녹취록도 지금 사장 측은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 이장이. 사장 측이 그걸 제공해달라고 하십시오. 맞아 죽겠다는 얘기까지. 그 녹취록을 공개해라 이 말씀이세요? 공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노조 측은요. 지금 꼭 노종면 기자의 보도국장 임명 문제 아니더라도 그걸 차치하고더라도 최남수 사장은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세요? 당연합니다. 지금 부적격 언론사 사장이 해당 그 언론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껴왔던 게 사실이고요. YTN은 단순히 주식회사가 아니라 공적 자본이 투입된 중공영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의 최남수 씨가 이제 부적하다는 건 뭐 이미 다 밝혀졌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칭송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칼럼을 수도 없이 썼고요. 그리고 간호사와 여성 앵커를 대상화하고 희롱했던 트윗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트위터? 어제 보도에 의하면요. 한일 역사관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최남수 사장께서는 사내 부역 보직 간부에 대해서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이 강압적인 고성을 질러서 간부가 고성을 질러서 내가 잘릴 것 같다라는 이런 것도 확인된 바입니다. 일부 그 특정 간부는 자기가 고성을 지르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은 이미 본인 입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장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3자 협상의 합의를 파기한 최남수 씨가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공정 언론을 소임을 다하겠느냐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와도 전혀 맞지 않는 인사라는 것이. 그런데 MB 칭송 그 컬럼에 대해서는 최 사장 측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자전거를 워낙 좋아해서 그러니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자전거길 달리니까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바로 자전거길 좋다는 얘기가 바로 MB 칭송이 되고 4대강 사업 칭송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데요. 자전거를 좋아하셔서 4대강을 했다는 그 자체도 정말 웃긴 얘기인데요. 이미 그 칼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부를 가진 자들의 선행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심지어 그 자전거길에 대해서는 장밋빛 낙관론을 설파하면서 결국에 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전국을 실핏줄처럼 자전거로 연결했다는 계획을 말만 들어도 설레는 미래지. 이게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걸 칼럼으로 했다는 건 저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칼럼은 그냥 자전거가 좋아서 정도를 넘어서는 MB 칭송에 대한 칼럼이었다라고 노조는 판단하신다는 말씀. 자, 여기까지 듣고 사장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최남수 사장님. 지금 일단 제가 두 가지 확인할게요. 그 양자회담, 그러니까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김한균 위원장과 두 분이 나누신 그 녹취록 공개할 생각 있으세요? 상당 부분 공개했고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 안 들고 가면 나 경영진한테 맞아 죽을 것 같다 이 말씀하셨어요? 앵커님 그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사실 그 녹취도 보게 되면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이거 합의해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그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문자화되면 사실 굉장히 진정성 있고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가볍게 한 농담 수준의 얘기입니다. 자, 그거 공개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노조 측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번 합의 파기를 도 물론이고 이건 신뢰 파기라는 굉장히 큰 문제고 그거 말고도 자질상의 문제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받아들이기엔 자질상 문제가 심각하다. MB 칭송, 노무현 대통령 비하 칼럼, 거기다 성희롱 트위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기자 생활 오래 했고 또 방송도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글을 썼고 많은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좀 당시 지금에 돌아보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동안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제 총체적 삶이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돼야지
글 몇 개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MB를 칭송했다든가 이렇게 매도되는 건 좀 억울하고요. 사실은 제가 경제기자이기 때문에 MB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칼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저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YTN 경영자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약간 큰 교훈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노조 측에서는 사장 퇴진 없이는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 사장 퇴진 전에는 파업도 멈출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데 퇴진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저는 사실 노사가 합의한 사장 추천의 서류 심사, 그리고 면접, 그리고 이사회, 주주총회, 이것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된 적법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사장으로 선임됐고요. 또 면접 과정에서 지금 노조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책무는 YTN을 잘 지키면서 YTN을 바로 세우고 또 공정방송, 언론개혁, 경영혁신을 하는 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제 책무라고 퇴진할 생각 생각하고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장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예. 무리한 요구보다는 빨리 자리에 앉아서 같이 협의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 협상의 테이블로 같이 나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님. 네. 예, 2월 7일까지 시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장님 생각은 전혀 퇴진 생각 없다는 주장이십니다. 노조 측 입장 어떤가요? 사퇴라는 말도 하기도 좀 힘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9년 동안에 YTN 공정방송 투쟁의 경의를 표하고 합의하지 못한 데에서 미안하다고 했던 최남수 씨가 얼마 전에 가처분 신청서에 출근 저지 전력이 있고 재범 우려가 높다는 표현으로 그 공정방송 투쟁을 했던 사람들을 전과자 취급을 해서 가처분을 냈습니다. 결국 최남수 사장은 말을 바꾸기 한 건 한두 번도 아니고요. 저 입장에서 성희롱 트윗 문제가 있던 언론사 대표가 과연 서지현 검사 취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남수 씨가 있는 한 저희 보도국 독립이라든가 YTN 위기라든가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제발 YTN을 위해서 그리고 언론장악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구성원들을 위해서 최남수 씨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파업은 계속됩니까? 퇴진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네. 제가 20초씩 마무리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20초입니다. 예, 저 금요일에 4시간 동안 집단 린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해주시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들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방송을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랑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남은 문제가 보도국장 지명 문제인데요. 열린 자세로 협상해서 국민들 걱정 안 하시도록 조기에 이렇게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제기하셨어요. 20초 드리겠습니다. 노조위원장님. 그 집단 린치가 했다는 지난 금요일 파업 중인 조합원의 말로 제 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토록 하고 싶던 앵커였기에 시간이 아까워서 점심도 앉은 자리에서 먹어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목숨과도 방송도 멈춰가며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 김대근 조합원의 멘트로 제 말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YTN 1에서 다시 파업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요. 오늘 양쪽의 입장을 직접 듣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방송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가장 흔들렸던 MBC, KBS, YTN 이 세 방송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화 문제가 중요해서 말이죠. 오늘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YTN 최남수 사장, 박진수 노조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영차 독대는 없었다. K스포츠 미르재단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출연금은 뇌물 아니었다. 승마 지원을 위해서 독일 계좌로 돈 예치한 것, 그거 국외재산 도피로 볼 수 없다. 오로지 뇌물이라면 정유라 씨한테 간 그 승마 지원금 뿐인데 그것조차도 어쩔 수 없이 겁박에 의해서 건넨 요구형 뇌물일 뿐이다. 이것이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없었던 건 아니다. 뇌물이 있긴 있었지만 1심 판단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나마 간 뇌물도 어쩔 수 없이 건넨 요구형, 겁박형 뇌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4년이 나온 거고요. 석방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2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집행유예를 위한 이게 짜맞춘 판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석방시켜주기 위해 모든 네. 것을 짜맞췄다. 네네네.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뇌물액을 36억 원으로 본 것인데요. 1심에서는 이제 89억 원이었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왜 36억 원으로 본 것이 중요하냐면 50억 원이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이제 가능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재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뇌물 액수를 50억 원 밑으로 일단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맞췄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짜맞추기 재판이었다. 네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제가 가장 그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뇌물 액수를 50억 원 미만으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내가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면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그냥 우리 차 빌리게 되면 차 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렌트비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걸 산정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까? 어제 재판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뇌물 액수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이 재산국외 도피죄인데요. 그렇죠. 이 재산국외 도피죄도 전부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금 2심 형량 줄어드는데 핵심이 된 게 이 국외재산 도피 혐의가 전부 무죄된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무죄로 만든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이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영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운동까지 일고 있는데 이게 밤새 상당한 그 국민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약 4만 명 이상이 지금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의 후유증이 저는 조금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이재용 재판부를 만든 형사 13부, 이제 형사 13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설한 부서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올 때쯤에 이제 신설된 재판부인데 여기에 이제 이 정판사가 임명이 된 거예요. 임명이 됐고 또 이 이재용의 2심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배당이 됐고요. 그런데 이 정판사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구설수에 오르는 것 중에 이걸 뭐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돌더라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저는 상당한 앞으로의 그 법원의 위상과 권위와 그런 어떤 잣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설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이 의심하시기에는 이 13부라는 곳이 이번 이재용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기획된 곳이다 이렇게까지도 의심이 드신단 말씀이세요? 기획된 곳이다라고는 말하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난번 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깨끗하지 못한 시선들이 있는 가운데에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만하다. 의심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정황상. 거죠. 그리고 예.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의심받지 않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예. 이러한 구설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또 만약에 예. 이 정판사가 정말로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자유한국당의 뭐 박선영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과 그 친인척 관계에 있는 판사라면 저는 이런 것은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법원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구설수를 없애는 것이 법원 행정처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여튼 확인을 좀 더 해보고 확정이 네. 되면 이 부분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네. 하면은 이건 제척해야 될 사유가 아니었는가, 의심을 낳을 만하다 이런 말씀. 자,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을 만하죠. 네. 그러면요. 지금 삼성 측의 네. 얘기를 좀 제가 반론을 전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줄 수 있겠느냐? 우리한테는 이게 압박으로 느껴졌고 겁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마지못해 낸 돈이었다. 이 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그 대목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1995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건희 회장의 재산 승계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예.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승계하는 것인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삼성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을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국민연금과 관련된 그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예. 그 구속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재판부가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재판상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은밀한 그 검문 정치권과의 그런 권력 유착이 없었다면 예. 그분들은 왜 구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청탁이 깔려있지 않았다면 문영표, 홍완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왜 구속된 거냐?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문영표, 홍완선 이분들은 그럼 왜 구속이 돼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삼성이 부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삼성이 부탁하지 않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해줬다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그 법원들이 쭉 그 정경유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늘 갈짓자 행보를 해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정말 유전무죄의 어떤 그런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제가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 국외 재산 도피 혐의 그 부분 말입니다. 형량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네. 국외 재산 도피 한 적 없다 이 부분. 지금 SNS상에서 어떤 얘기가 도냐면요. 국외 재산 도피를 한 거 아니다. 단지 장소가 국외였을 뿐이다. 이건 마치 음주운전 의사는 없었다. 단지 술 마시고 운전했을 뿐이다와 같은 거다. 이런 조롱들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삼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외 재산 도피는 개인적인 유용일 경우에 성립하는데 승마 지원하려고 돈 예치한 게 어떻게 재산 도피가 되느냐. 이 논리였고 이걸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재산 국외 도피라는 것이요. 국내에서 투자되거나 분배되고 또 소비되어야 할 재산이 법망을 피해서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예. 삼성이 송금을 했고요. 그 송금한 돈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독일에서 그 생활하는 데 쓰였다는 것은 너무 명명백백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이번 재판부의 해석도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2심 재판부가 이건 정경유착가 아니다. 요구에 의한 뇌물이었을 뿐이다. 겁박에 의한 뇌물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이 됐습니다. 형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도대체 이건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 국정농단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죠. 왜 그런가요? 모든 것을 겁박에 의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과 이 재판은 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것을 저는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 유착이다. 이렇게 뭐 신종 뭐 사자성어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삼법 유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법 유착. 네, 왜냐하면 판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판결에 동의를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법부의 유착이다라고까지 가기에는 좀 저는 그렇고 법관 개인의 삼성과의 유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삼법 유착이란 말을 지금 하셨어요. 삼법 유착. 새로운 진짜 유행어. 삼성과 법관의 유착이죠.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하세요. 아니 우리 경제 지금 어려운데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기업의 총수,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는 사실 석방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없이 지난해 최고의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저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동안 353일간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도 재벌 총수 총수가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지만 그 없는 기간 동안에 SK가 방향 설정 오히려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평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판정 들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나오셨습니까? 수락관으로 오세요. 밥이 보약입니다. 밥도 주나요? 그럼요. 오세요. 제가 밥 사드려요. 이제는 노상공이란 말에 거부감을 안 느끼시네요. 제가 언제 그런 또.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마당생님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결에 마당새가 됐지만 저는 밥 안 사주시던데. 제가 사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은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1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처럼 혐의가 인정이 됐던 사건을 2심에서 이렇게 뒤집어 보신 경험 있습니까, 노 변호사님? 1심에서 유죄 나온 거를 2심에서 무죄한 건 있지만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이렇게 깎아주는 건 사실 없었죠. 못 해보셨죠. 백 변호사님.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 그 항소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심하고 정반대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은 쉽게 말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피해자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실관계를 아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측에서 뭔가 더 많은 입증을 했다라기보다 재판부가 달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못 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하시다 보면요. 재판부 그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가르다니까요. 재판부고.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1심하고 2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엔 특별하게 더 나온 게 없는데 물론 뭐 영체독 때는 좀 변론을 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판사님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는 안 되죠. 사법부의 그런 신뢰성. 이게 그냥 단순 복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뭐가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변호사도 이렇게까지 나는 해본 적이 없다. 두 분 일단 반성하세요. 능력을 지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변호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재판부의 판단 보는 관점의 차이니까. 착수금을 조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노 변호사.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법조인들도 지금 놀랄 만큼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무혐의로 줄줄이 무혐의가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세기의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어제 이재용 부회장 그제군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그 뒷이야기와 이모저모 궁금증들 아주 쉽게 A부터 Z까지 좀 풀어보겠습니다. 실은 상당히 복잡해서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비전문가들은 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십시오. 어제 판결에 대한 그제 판결에 대한 소감도 좋고요. 질문도 좋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오늘은 열어놓고 뭐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주시면 우리 노상궁 백마당새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난이도 낮은 질문 하나 주신 분 계세요. 난이도 A 질문. 백 변호사님. 네.
항소심이라는 건 1심 판결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둘 다 인정하면 그냥 확정되는 그렇죠. 거고. 이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은 누가 항소한 거예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이 둘 다 한 거예요. 누가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거의 동일하게, 그거는 누가 먼저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물공여만 하나 놓고 보죠. 예. 1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건 뇌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특검은 그걸 뇌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다라고 해서 항소를 한 거고. 예.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뇌물을 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라니까 겁박에 의해서 준 건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예. 우린 인정 못한다. 그래서 둘 다 항소를 했고 그 둘 다 항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은 2심 재판이란 거는 노 변호사님, 네. 1심의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전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존의 증거를 뭐 잘못 적용했다거나 이러면은 재판부가 1심의 판결에 꼭 구애받지 않고 예. 얼마든지 새로 할 수는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데 보통 이제 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그 교육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오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교육받고 예. 그렇게 해야지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예.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 사실 누가 그 결론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이재용 씨나 뭐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분들에 대한 재판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궤가 전부 다 판사마다 다 제각각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게 중구난방이고 재판이 아니죠. 이걸 그래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일부러 재판부도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예.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부분은 같게 또 다른 부분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데 예. 이번에 이재용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너무 달라서 너무 그동안의 달라서. 것들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분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아예 무죄가 된 겁니까? 근데 무죄된 건 아니잖아요. 무죄된 건 아니죠. 부분이 무혐의가 됐지만 어쨌든 결과는 유죄입니다. 유죄. 네, 그렇죠. 유죄 인정 부분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징역 5년이 2년 6개월이 됐고 네, 집행유예 4년으로 됐죠. 석방. 또 하나 궁금한 게 석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피고인들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높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면 삼성도 웃지 못했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 웃음기 띠는 얼굴로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허. 근데 사실 요즘에 그 구치소에 관련된 뭐 드라마나 예능이나 많이 있잖아요. 예, 있어요. 뭐 그래서 감방 어떤 뭐 이런 분들은 거. 네. 저 살만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말 힘들다고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이어도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일반인들도 예. 들어가면 건지지 못해요. 거의. 근데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힘들어하고요. 적응을 되게 잘했다고. 적응을 아무리 잘해도. 아니 그러니까 좀 대우 같은 걸 잘해주지 않겠냐 그 말인데 그런 거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거의 이재용 없어요. 부회장도 지금 뭐 벌써 뭐 경영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치소에서 그래도 1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예. 바로 복귀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거죠. 그건. 하긴 우리처럼 뭐 그냥 아파트 뭐 집에서 이렇게 살던 일단 사람들이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못 나가는 네. 것도 크고 평범하게 살다가 감방으로 출근이 아니라 들어가면 네. 감옥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힘든데 호화롭게 살던 사람들 더 힘들죠. 더 힘들죠. 그러니까 영장 처음에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됐을 때 예.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예. 그동안 살아온 환경하고 너무 다른데 어떻게 거기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얘기 있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5년이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이 된 이유 지금 두 분이 이런 판결 처음 봤어요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무혐의가 된 이 이유는 뭔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제일 희한했던 부분, 제일 좀 의아했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이제 이게 그 겁박이라는 표현을 사실 썼거든요. 재판부가.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뇌물을 주긴 줬는데 1심에서 판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 한 3분의 1, 36억 원 줬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뭔가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준 게 아니고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압박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준 뇌물이다라는 게 이번 핵심입니다. 겁박은 압박하고 달라요. 요구하고도 완전 다르고 완전히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과 무서움에 떨면서 주는 게 겁박인데 예.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강요죄의 피해자 프레임을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재판부가. 예, 그러면 강요죄의 피해자 프레임을 받아들였다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준 돈은 전부 다 강요죄 피해자로서 준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36억 원 뇌물도 인정되면 안 되는 거다. 그것도 다 무죄로 했었어야 되는 거다. 그게 제 생각이죠. 그럼 36억 원은 왜 인정했냐? 36억 왜 인정했느냐. 저는 그분이 사실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만약에 논리적으로 맞으려고 한다면 36억 원도 전부 다 인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동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요. 16억 2,800만 원 삼성이 줬다고 하면서 그 원칙적으로 장시호랑 그 김종 전 차관의 재판에서는 강요죄를 유죄를 하면서 그거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주었던 삼성 입장에서는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 피해자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뇌물도 마찬가지로 승마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자기들 화를 내고 막 채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겁박 대통령이라고 한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겁박해서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무죄가 돼야죠. 같은 논리라면. 근데 전혀 또 엉뚱맞게 그거는 또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용역대금 플러스 말 타는 사용이익이잖아요. 그럼 말 타는 사용이익은 또다시 뭐 계산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뭡니까? 난 그래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간다. 앞뒤가 지금 다 맞질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석방을 할 수 있는 집행유예 할 수 있는 요거에 맞추기 위해서 이래저래 다 짜맞춘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 그래서 부분 사실 나오는 거죠? 저도 조금 그런 의심이 좀 들긴 드는데 물론 뭐 판사님이 제대로 잘 판단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의견으로는 뇌물 그때 박영선 의원이 뭐 50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어제 저 출연하셨어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뇌물을 수수하는 쪽하고 뇌물을 공여하는 쪽하고가 좀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뇌물 공여와 관련된 양형 기준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뇌물을 준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까지가 원래 기본형이고요. 아하. 여기에 가중 요소가 붙게 되면 3년에서 5년까지 원래 그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 미만의 그런 이걸 주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특별한 그런 게 있고요. 또 뇌물 액수가 너무 크거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면 오히려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 사건하고 연결돼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두 가지만 제가 말합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5,900만 원 뇌물 주었다고 주장되는 박채윤 씨 있잖아요. 있죠. 그분 실형 1년 나왔습니다. 5,900만 원 주고. 이재용 씨는 36억 원 주고 지금 집행유예 나왔죠. 또 하나는 그 삼성 계열사에 있는 어떤 금고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어떤 직원이 회사 자금을 10억 원이나 횡령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 얼마 나온지 아시죠? 실형 징역 4년 나왔습니다. 4년 징역. 그렇다면 10억 원을 횡령한 사람은 징역 4년이고 36억 원을 준 사람은 집행유예고 5,900만 원 준 사람은 실형 1년이고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36억은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줘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모든 사람들한테 좀 평등하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국민들도 이제 이런 일반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피고인이 돼도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만큼 쉽게 말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징역 실형을 선고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몇백 배 많은 이득을 취득했는데 집행유예네? 그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백 변호사님 생각하는 제일 저는 사실 이번 부분? 판결에서 제일 이상했던 부분은 포괄적 승계 작업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탁이 없었다라고 청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분. 그러니까 결국 삼성의 포괄적 승계 작업은 현안이 아니었다는 취지였어요.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죠. 청탁할 정도인데 무슨 청탁을 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홍원선 기금운용본부 장관 왜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러니까 현안이 아닌데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막 억지로 말도 안 되게 절차를 바꿔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시켰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봤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럼 그건 뭐죠? 항소심까지 다 나왔는데 똑같은 결론이었는데. 그리고 그러네요. 또 하나 이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노 변호사님하고 저 얘기하는 걸. 적어놓은 거는 적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전문 증거라 증거는 게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 둘이 나와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던 그러니까 거 맞다. 원 진술자가 나와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그럼 이거를 전문 증거라 증거 능력 없는데 간접 증거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 둘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내가 그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은 사람이 그걸 결합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간접 증거로서의 증거 가치는 있다가 1심의 판단이었고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안종범 수첩. 네. 맞아요. 근데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유일하게 증거 능력을 통째로 날린 게 이번 항소심입니다. 여기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뭐 사실 스모킹 건이네, 뭐 별게 다 들어있잖아요.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안종범 수석이 그 수첩에 관련된 뭘 적어놨어도 그건 증거 능력이 안 되니까 명차독 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던 그 과정도 사실 뭐 이거 무슨 법리 판단이니까 제가 뭐로 토를 달긴 좀 뭐하지만 그럼 다른 재판부의 판단하고 이것만 다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왜 이렇게 다른가? 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는 안종범 수석처럼 살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작성한 그런 이제 문건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실 증거 능력은 원래 그 자체로는 지금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신 상태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게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걸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비망록 은 특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특별하게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적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의 그 내용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내용하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있는 내용하고 또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그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청와대에서 나왔던 발표나 뉴스나 이런 것들하고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첩의 그 증거 능력은 특신성을 인정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수첩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의 증거들은 또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안종범 수첩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왜 전부 다 날려버렸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첩, 김영환 비망록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재판부 이것이 아주 핵심이 됐다. 이 말씀. 사실 그 부분이 나올 때 저는 집행유예 나올 것 같았어요. 앞부분에. 저는 그 전에 집행유예 한다 그래가지고 도사 소리도 들었어요. 아니 노 변호사님은 시작도 하기 한참 전부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2심 음모론인데요, 그러죠? 그 정말로 제가 생각한 거는 2심 재판부에 그런 이제 그 재판 진행 과정을 제가 좀 들었었는데 이제 그거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변호인들의 그동안 이제 풍겼던 것들 하고 플러스 또 그 법리상으로 미르나 K재단에 그 뭐 준 돈이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었었고 또 국외재산 도피나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다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했었었고 또 하나는 양형 그 양형 인자로서 예를 들면 80억을 반환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이렇게 했던 거 여러 가지 것들이었는데 80억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무죄를 주장한다면 사실은 반환하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반환을 마지막에 했어요. 그 얘기는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집행유예를 해줘라라는 식으로 압력이 이제 되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각자 나름 생각하는 의아한 부분들을 적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아직 대법원 판결 남아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최순실 씨 재판은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대법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 부분일 거예요. 그건 완벽한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걸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모든 재판에 지금 증거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어디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형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 다시 재판해 주시오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저는 아니에요? 일단 문영표 장관하고 홍한선 기무문본부장은 내가 왜 들어와 있지? 생각할 것 같아요. 멘붕일 것 같습니다. 멘붕이죠. 아니 그거 현안이 아닌데 그럼 왜 하신 거예요? 나는 왜 뭐야 나는 뭐지 나 누구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약간 이런 모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건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줘야 다른 재판부도 그에 기초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안종범의 수첩.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재판에 저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 거는 별개 문제고 어쨌건 이번에 겁박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어디서 듣기로는 겁박에 의해 준 뇌물이다라고 하면은 그 겁박한 사람한테 죄가 더 크게 물린다라는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진 않은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죄질도 안 좋죠. 그러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기업 총수를 겁박해서 돈을 뜯어냈으면 그럼 그게 이제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금액이 떨어졌잖아요.
금액이 떨어진 건 또 어쨌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좀 유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종합해 보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혼재돼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상쇄될 혐의가 거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법조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비법조인들이 뭐 영향이 아주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겁박을 했다면 강요죄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떨어져야 돼요.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하고 준 사람하고를 차별 대우합니다.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1억 원 이상만 받아도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듣고 나서도 참 복잡하다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것과 저것과 상충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온 건가라는 의문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갔을 정도예요. 이 재판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아직 대법원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청취자 임효선 님이 노상공님, 백마당수님. 저 매일 아침 밥 못 먹고 출근하는데 밥 좀 사주세요. 이 심각한 이야기 하는데 임효선님. 예, 신경 쓰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까 손수호 변호사는 스키 점프랑 남자 아이스하키 팀 경기 예약해놨대요. 네. 가십니까 평창?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못 가겠습니다. 돈도 없고 숙소가 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는 네, 숙소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열차표가 지금 이미 없습니다. 매진된. 당일치기로 차로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차길이 엄청 막힐 겁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세요? 근데 어쨌건 지금 평창 올림픽의 분위기는 뜨고 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예, 이제 가야죠 여러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잔치 치르는 건데 우리가 가야죠. 예, 다들 그런 분위기들입니다 지금. 그 분위기가 고조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김여정. 네, 네. 김여정이 오기로 했다는 이 뉴스가 하나 더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그 얘기 하신다면서요? 예, 지금 뭐 이제 오늘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죠. 잠시 뒤부터 경기가 열리는데. 컬링부터 시작합니다. 9시. 예, 그리고 스키 점프가 또 예선 경기가 있고 한데. 이 각국 선수들의 메달 경쟁도 관심거리지만은 북한의 헌법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까지 대표단에 포함되면서 남북 대화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백두혈통 김여정 어떤 카드 들고 올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방문이 어떤 의미일까? 아까 뭐 행간에서 우리가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월 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에 범가는 수준의 남북 간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헌법상 국가 수반 그리고 백두혈통 김여정 부부장의 방문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표단임에 틀림이 없죠. 맞습니다. 정부도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여정이 단순히 올림픽만 위해서 방남을 하겠냐. 단순한 올림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개막식 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오겠느냐. 예, 축하사절은 그건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로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환경과 조건만 성숙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면은 과감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를 이게 아까 김성환의 행간이었습니다. 메신저 자체가 메시지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권영철 선임 기자 똑같이 하시네요. 자, 그럼 어떤 카드를 들고 올까? 이게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카드에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할 만한 메신저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는 친서를 가져올 가능성이 클 것이고요. 또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사인데 이번 올림픽 축하 사절단 방남을 계기로 남북 간 새로운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후에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도 가능하겠는가? 사실은 이것도 큰 관심사잖아요. 이미 당국 간 회담은 거기까지 와 있잖아요. 직전까지 와 있죠. 통상 차관 회담, 뭐 장관급 회담까지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미 최고 수위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그리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되건 안 되건 자꾸 시도를 해야 한다. 남북 간 무언가가 이어진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그러죠.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신년사를 계기로 지금 남북 간 물꼬가 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 이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남의 형식도 관심이에요. 그렇죠. 만남의 형식도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김영남 위원장이 북한의 헌법상 국가 수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격에 맞출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김영남 위원장이 형식상 대표성을 띈다면은 김여정 부부장은 내용을 채워줄 카드로 보이죠. 그렇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문 사실을 밝히면서 김 위원장의 방문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방문 사실이 공개된 뒤에는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미를 상당히 더 크게 부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이 남쪽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소홀하지 않겠다. 이건 사실 하나마나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걸 겁니다. 그래요.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두혈통. 네. 이 백두혈통이 방문한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없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은 다 평양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답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심사였지만 끝내 없었던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됐죠. 답방은 실현되지 못했고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까지 서열 1위 또는 그 직계가 남쪽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 최고위급의 방문은 1990년 연형목 총리와 2007년 김영일 총리의 방문이었죠. 그리고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당시에 황병석 군 총정치국장, 최용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의 방문도 파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상 북한의 국가 수반 그리고 백두혈통 김여정 부부장의 방문은 이런 우리가 기대를 크게 가지는데 북한의 이런 파격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년사 일부 잠시 들어보시죠.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아마 북한 핵실험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남쪽도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무슨 공세적인 발언이나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저는 이제 두 개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하나. 이대로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북 관계가 어떤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전기가 될 건가?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올림픽 이후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김여정의 방문까지의 그 막전막후의 상황, 어떤 사전 교감 같은 게 있었던 건가 없었던 건가? 요거부터 답을 좀 주세요. 먼저 사전 교감 문제에 있어서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사전 교감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몰랐던 거예요. 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지만 그렇죠. 발표할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높을수록 축하 사절 때는 높은 사람이 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당연하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온다거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거나 오면 올수록 좋은 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의 파격 방문에 대해서 저쪽에서 던진 것이다. 우리가 지정한 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누구 오라고 지정해서 할 수는 없지 않나. 보내는 쪽에서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어쨌건 요거는 이렇게 정부도 사전 교감이 없었지만은 우상호 의원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면은 굳이 김여정은 못 오겠냐라고 했는데 어제 오고 나서 우상호 의원이 저희 시사자키 출연해서 진짜 깜짝 놀랐다. 이 외교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저간 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아까 질문하신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지만 일단 판은 벌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4년 때도 우리가 황병서, 최룡해, 김양근 이른바 실세 3인방이 방남한 걸 파격으로 봤잖아요. 봤죠. 그런데 끝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못 만났죠. 예, 예. 이번에는 그 파급력이 훨씬 몇 배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여정 방남은 단순한 체육 행사나 올림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어쨌건 이후에 어떤 모멘텀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이 왔다고 이걸로 완전한 변곡점을 그릴 수 있겠냐. 온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탐색을 위한 시도 또 북쪽의 그런 용의를 볼 때 앞으로의 모멘텀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냐. 좌우간 뭐 어렵더라도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쪽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가 얻은 불로소득 1,822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 이재명 시장이 또다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판교 신도시에 있는 대장동의 택지를 공영 개발해서요. 1,822억 원 수익을 낸 건데 이 돈을 시민들한테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1인당 한 18만 원이 됩니다. 그러자 성남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포퓰리즘이다. 선심성 공약을 또 무리하게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시민이 아니더라도 함께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죠.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아니 또 뭘 내놓으셨네요? 원래 끊임없이 뭘 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1,800억 원 얘기하기 전에 네. 어제 그 성남시청 사진 한 장이 화제였어요. 네. 지난 사진? 그 3년 9개월 동안 시청 광장에 네네. 세월호기가 걸려 있었는데 네. 어제 바꾸셨다면서요? 네, 제가 참 먼 일이든지 시작하기는 쉬운데 예. 끝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참 끝을 잘 내야 되는데 3년도 지났고 유족들 장리도 다 치렀는데 제가 잠깐 문재인 정부 취임한 후에 시작한 후에 그걸 내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습니다. 너무 섭섭하다 그랬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기하고 한반도기로 교체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서 어제 했는데 올림픽기와 한반도기로 교체를 하셨어요. 네, 어제.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적당한 시기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4년 가까이 되고 해서 그래서 잘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가슴 아프긴 해요. 그래도 기억은 해놔야죠. 네. 평창올림픽 두고 이게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이런 정치권의 논쟁도 있었고요. 또 한반도기 들고 입장하는 문제,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사실은 이런 잡음들이 준비하는 기간 내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워낙 한반도 상황이 대립 갈등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이 모멘텀 아니겠어요? 이제 이 상황이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결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던 소위 가짜 보수 세력들, 안보 악용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평화 체제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안할 테고 이제 거기서 정치적 이익을 더 얻을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고춧가루 뿌리고 싶은 심정일 수 있는데 고춧가루. 네, 저는 그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 참가하라고 자기가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북한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무슨 문제를 삼기도 하고요. 북한 참여 자체 문제는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인터뷰에서. 단일팀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한 거다. 단일팀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게 단일팀일 수도 있고 초청일 수도 있고 공연일 수도 있고 있는 건데 자기 방식만 옳고 다른 방식은 싫다고 핑계를 댄 거죠. 그렇게 보세요.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다. 도 마찬가지고요. 평양 올림픽이라고 해서 이걸 색깔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유한국당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을 거짓 정보로 잘못된 정보로 선동해서 왜곡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 선동이 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정보들을 가지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정치 권력을 무너뜨릴 정도로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대단한 국민인데 거기다 대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할 때는 정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부정이고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또 그야말로 우리가 평화체제로 가야 되잖아요. 이 대결체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실과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물론이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에게 속여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회방을 놓겠다, 방해를 하겠다, 망가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역시 책임을 지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정쟁에 이용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 평창 올림픽 시작하기 전 작년까지만 해도 상황이 워낙 위중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북한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계속 위협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 평화 무드를 진짜 평화 무드인가 의심하는 국민들도 사실 꽤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하세요? 바로 그거죠. 평화 모드로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의심되는 상태라면 평화 모드로 가도록 만들고 협조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가짜니까 가짜로 확정시키고 과거의 그 대결과 서로 위협하고 전쟁의 그야말로 위기를 겪는 상태로 되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노력해야죠. 옆집에서 싸우다가 악수하러 나왔어요. 그 의심해가지고 너 작전으로 그러는 거지라고 손을 탁 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악수 해보고 또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악수를 하다 끌어당기기도 하고 우리 쪽으로. 그럼요. 악수하는 시간 그 과정만이라도 일단은 알겠습니다. 평화적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주시겠다는 말씀. 자, 깃발 얘기 먼저 해봤고요. 1,800억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생긴 소득 1,800여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 오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원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치 세력들이 부정부패로 그 속된 말로 독식하려던 특혜 사업이었어요. 그걸 제가 시장이 되면서 빼앗은 거죠. 시민들에게 원래 제자리를 되돌리는 거고 이건 판교 개발 이익이 아니고 판교 옆에 있는 새로운 대지입니다. 거기 5,500억이 생겼고요. 이거를 저희가 전부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900억 원은 뭐 터널이라든지 도로를 뚫는 기반 시설로 쓰고 있고요. 또 나머지 2,700억 가량은 본시가지, 옛날 성남시의 본시가지에 저희가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도 이제 1,800억 정도가 남는데 원래는 이걸 임대 아파트를 지을 구상도 저희가 했죠. 했는데 이걸 저희가 작년 8월 정도에 그 임대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왜 임대 아파트 아니라고? 다른 지역들의 임대 아파트를 저희가 수천 세대를 짓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땅으로 원래 받을 계획이었는데 1,800억 상당의 임대 아파트 부지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그걸 받아놓으면 또 수백억 원의 부채를 지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건설을 해야 된다. 또 관리 비용이 계속 그래서 바꾸신 거군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바뀐 겁니다. 이미 작년에.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거기 임대 아파트 조성 계획 원래 있었지 않았느냐. 사실은 임대 아파트를 거기다 조성을 하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게 되는데 지금 18만 원씩 나눠주는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 1인한테 18만 원이 무슨 그런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반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하고요. 또 정치를 잘하면 자다가도 날벼락이 아니라 떡이 생길 수가 있다. 잘못하면 자다가 날벼락 맞는다. 이런 걸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이미 5,500억이라고 하는 특정 정치 세력이 독식할 특혜를 회수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3분의 2가량은 이미 기반시설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전 시민의 혜택이 되는 장기시설로. 그중에 일부 3분의 1 정도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도 좀 보자. 우리 시민들이. 임대 아파트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신 거고. 다른 예를 들면 상대원, 신흥동, 야탑동 등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누어 써도 되겠다. 현금으로. 그중에 일부죠. 그리고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공원도 만들자 이런 얘기하는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돈으로 공원 만들어서 좀 오랫동안 누리자 이런 주장을 지금 환경단체에서 해요. 원래 이 공원 얘기는 저도 같이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700억을 들여서 공원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면 공원 만들고 있는데 다 공원 만들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그 주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의견이고요. 근데 너무 공원 사업에 100% 다 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쓸 일은 아니다. 그중에 일부 절반은 이미 공원 사업에 썼는데 2,700억으로 지금 토지 매입하고 있거든요. 도심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대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청취자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조금 보자면 허선님은 성남 부럽습니다. 장만고님 찬성합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박상호님은 네. 시장님 이번에는 과한 것 같아요. 이런 문자도 이번에는 과하다. 18만 원 그거 줘가지고 그거 갖고 뭐 하느냐.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시의원 중에도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수정구, 중원구 이런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연체액만 지금 1,700억이고 네. 은행 이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드는 금액도 6천억이 넘게 든다. 2020년에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들여야 할 그 공원 비용이 4,600억 원인데 네. 지금 그걸 모아놓을 생각을 안 하고 800억 원을 당장 써버리자? 이건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게 시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요. 이 자유한국당이 이 5,500억 우리 성남시가 환수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했습니다. 그리고요. 은행동 6천억 얘기는 자기들이 이미 6,270억 이미 썼어요. 그게 지방 재정 파탄의 원인이었습니다. 딴 데 썼다고요? 자기들이 6,270억을 썼다니까요. 본인들이? 그런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꾸. 그게 무슨... 기금 얘기도 그렇고, 기금 얘기는 재개발에 필요한 기금은 저희가 충분히 다 확보하고 있어요. 6,200억 원을 썼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들이 은행 이동 재개발 사업이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6,270억을 써서 성남시 재정이 파탄난 겁니다. 그런데 뭐 희한한 소리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예요. 막 해보는 거죠. 막 해보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이런 주장하면은 포퓰리즘이라는 얘기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특히 선거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구조인데 시민들이 이익을 보도록 특정 정치 세력이 불로소득할 특혜를 환수한 거 잘했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기반 시설 확보하고 있어요. 도로, 터널 만들고 있어요. 그중에 일부는 공원 2,700대에서 만들고 있어요. 나머지 일부는 임대 아파트를 지을까 시민에게 배당할까 고민하다가 임대 아파트는 다른 데 많이 지으니 시민에게 배당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 시민들한테 주느냐라고 하면 그 자체가 옳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전해철 의원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경선 도전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도 경기도지사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은 실행할 땐 너무 많은 갈등이 생긴다. 찬반 논란 없이 진행되는 게 없다. 차라리 경기지사 말고 당에 와서 역할을 하셔라. 그러셨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뭐 좋은 의견이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해야 될 일인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발목을 잡으면 갈등이 생기고 시끄럽더라도 해야 된다는 사람이죠. 갈등이 생기면 생겨야 된다? 아니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예수님이 기적으로 하시는 일이고요. 세상의 정치 집단들이 하는 일은 모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이 하는 건 정치가 할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 안 만들고 잘 설득해 가면서 자본 아니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소방관이 불 끄러 가는데 누가 불 끄면 칭찬받을까봐 발목을 잡아요, 부당하게. 그러면 그거 발목 잡으니까 그래 불 끄지 말고 우리 이렇게 잘 지내자 해야 됩니까? 집어차고라도 가서 불을 꺼야 됩니까? 이 비유가 딱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남시의 자유한국당은요. 발목 잡기 무조건 반대 부결 삭감 전문당이에요. 찬성해서 한 일이 없어요. 기업 유치도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찬성했던 백현 유원지 개발도 마지막 단계에서 틀어가지고 2년 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반대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갈등이 당연한 상황이다. 성남시는 그걸 이해해달라 그 말씀이세요. 정치에서 갈등이 없이 하겠다는 것은요.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얘기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되겠다는 아니 얘기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반대하면 그래 반대합니까? 안 하지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신념이니까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당에 와서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하죠. 당에 와서 역할을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제가 민주당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당이란 당원이 중심이고요. 일선의 당원들이 당에 예를 들면 신뢰를 제고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죠. 당 안에서 높은 자리를 한다는 게 기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촛불 국민에서 가장 민주당의 신뢰를 높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에 꼭 들어가서 직책을 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당원이에요 이미. 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안에 있어요, 당 안에 이미. 네, 이재명 시장. 더 안에 들어오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직까지 맡아주시라 뭐 이런 저는 거 뭐 변방에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변방에. 네. 공식 출마 선언은 언제 하세요, 경기지사? 이게 시장의 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저는 계속 정책 만들고 올해 사업 기획하고 하는데요. 1시간이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100만 명이니까. 예, 예. 네, 마지막 순간까지 시장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정책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Y뉴스. 오늘 저희 Y뉴스도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정영식 판사 얘기를 갖고 오셨다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이후에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네. 항소심 맡은 그 판사, 정형식 예. 판사.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 후폭풍이 왜 정형식 판사에게 몰리나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후폭풍이 지금 어느 정도길래요? 오늘 5일째잖아요. 예. 아직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잠시 들어가 봤는데 오늘도 이미 청원이 또 새로운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미 하루에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고 이미 500개가 지금 넘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지한 사람이 500개라는 게 아니라 청원의 네, 예, 가지수. 각기 다른 청원의 네. 숫자가 50개가 넘어요? 그 지난 5일 날 처음으로 제기됐던 특별감사 청원에는 오늘 7시 현재로 21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검과 검찰에 이어서 변호사 단체나 개별 변호사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네. 일반인들의 시각 말고 법원 내부의 시각, 판사들의 시각은 어떤가? 그걸 좀 조사해 보셨다고요? 예, 판사들이 참 다른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입을 여는 것을 상당히 주저합니다. 그렇죠. 아까 외교관들 말씀하셨지만 더 주저합니다. 더 주저해요. 그러니까 판결문 기록을 보지 않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기록과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언급을 자제합니다. 그렇지만 양형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선 공개적으로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다음 날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요 글에 이미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다른 현직 판사의 공개적인 비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법원 내부에서는 예.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 예. 또 정형식 부장 판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 비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내부에서만 수군수군대는 여론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 궁금했던 건데 권영철 기자가 좀 깊숙이 여론을 취재해 보셨다고요. 법원 내부의 비판은 세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양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의 뇌물 공여를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한 부분. 겁박에 의한 피해자. 예. 또 하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예. 자신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방어하는 언급을 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먼저 첫 번째.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과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법원이 그동안 꾸준히 양형 기준에 대해서 고심해왔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36억 원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뇌물 공여액이 1억 원만 돼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데 36억 원의 뇌물 공여가 집행유예라면은 새로운 양형 기준을 창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정 판사가 창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판사들이 해요. 예. 그 전에 이제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이른바 3.5 법칙 때문에 형사단독 판사들이 재판할 때 너무 힘들다는 불만을 성토한 적이 많았거든요. 3.5 법칙이라는 건 이제 1심과 2심에서 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이 이제 구속 기소되거나 기소됐을 때 예.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가끔 있고 통상 1심에서는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 가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사례를 들자면 많습니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 1심 법원은 징역 4년이었는데 예.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5. 예.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예.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역시 3호.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 면죄부를 주면은 재벌들에게 마음 놓고 뇌물을 주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재벌 총수들이 왜 돈을 줍니까? 대통령이나 정치권에? 잘 봐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뭐 바탕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보험 성격이 강하죠. 보험처럼. 사실 특정한 대가성보다는 보험 성격이 강한 건 맞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그렇다고 뇌물이잖아요. 예. 뇌물을 주는 행위가 그렇게 죄질이 약하다고 볼 수 있냐.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은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는 하지만은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겁박이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겁박에 느껴지긴 하겠지만은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있는데 예. 겁박했다고 그냥 돈 달라는 대로 다 줬겠느냐. 그런 얘기. 대통령이 질책하고 요구하면 재벌이 돈을 줘도 된다는 거냐? 이게 공갈죄가 아니고 뇌물죄인 이상에는 뇌물죄라고 판결문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뇌물 액수에 대한 집행유예는 이상하지 않냐. 뇌물이 성립하면은 횡령이 되고 또 외국까지 가서 돈을 줬으면은 재산 국외도피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얘기가 나왔지. 새로운 뇌물의 유형이 나왔잖아. 요구형 뇌물. 뇌물은 뇌물인데 요구형 뇌물, 겁박에 의한 뇌물은 괜찮다는 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에서 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달라니까 줬다. 예. 그 이미 과거에 있던 얘기입니다.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건데 그러네요. 사실 판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데 그런 거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 돈을 준 그 이상의 명확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녹취록이 나오겠습니까? 녹음이 나오겠습니까? 과연 과거에는 정경유착이었던 행태들이 왜 이번에는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받는가가 명쾌하게 설명 안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 여론은 뭡니까? 판사들의 여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와 관련한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언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일보하고 이게 판결 다음 날 인터뷰했던가요? 그렇게 나오죠. 기사에.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예. 그리고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라고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죠. 예. 이 인터뷰가 왜 비판의 대상이냐면은 창원지법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왜 징계를 받았냐? 법원 조직법 65조의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정 부장판사의 저런 언급은 합의 내용 공개 금지 위반이 아니냐? 물론 언급에 뭐 1대 1이었다든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예. 법리 부분 명확했다. 집행유예 여부 고민했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부 재판인데 마치 본인의 단독 재판인 것처럼 개인 입장을 밝히는 게 과연 이게 옳았는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얘기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정치색이 강한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 자체가 공정성이나 법관의 독립에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재판부도 근데 언론 인터뷰 하긴 하잖아요. 뭐 설명하는. 제가 법조를 출입한 지가 꽤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판결 배경을 설명하는 백브리핑 정도는 했는데 예. 자신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단독 인터뷰하는 형식은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법원 내 여론, 판사들의 여론은 비판적이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영식 판사 개인 신상털이까지 하는 건 이건 과한 거 아닌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과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지만은.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것. 우리가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가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법관들도 이 법관에 대한 특혜가 자기들 개인으로 잘 봐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물론 판결을 똑바로 하라는 거거든요. 예.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주권자이기 된다. 때문에. 울림이 있는 마지막 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영철 선임